안녕하세요. 와, 오늘 다룰 회사는요, 아직 상업 매출이 없는데,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무려 1000% 넘게 올랐습니다. 오클로라는 차세대 원자력 기업인데요. 정말 엄청나죠? 특히 올해 들어서만 봐도 몇백 퍼센트가 오르면서 이 에너지와 AI가 만나는 이 지점에서 뭐랄까 가장 뜨거운 이름 중 하나가 됐어요.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저희는 이 현상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일으킨 그 전력 부족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원자력을 다시 보게 된 정책 변화, 그리고 오클로만의 좀 독특한 기술과 사업 계획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막 얽혀서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주가만 보고 와, 할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큰 그림, 그러니까 거시적인 변화하고 오클로라는 회사의 구체적인 전략,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주의 깊게 봐야 할 위험 요인이나 실제 성과 지표 같은 것들까지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이 복잡한 퍼즐을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모든 이야기의 발단은 역시 AI, 특히 그 생성형 AI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AI를 학습시키고 또 운영하는데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데이터 센터들이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어떤 곳은 뭐 수십만 가구가 쓰는 전력을 혼자 쓴다고 하니 전력막이 좀 버거워하는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아주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실제로 예측들을 보면 한 2030년쯤 되면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지금의 주요 국가 전체 사용량하고 맞먹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와, 국가 전체 사용량이요? 네, 이건 단순히 발전소만 더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죠. 전기를 보내고 나누고 만드는 이 시스템 전체를 동시에 키우지 않으면 어쩌면 AI 기술 발전 자체가 발목 잡힐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을 낳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기 시작한 거군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이게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좀 들쑥날쑥하는 간헐성 문제랄까? 그런 게 있고 네, 간헐성 문제. 또 넓은 땅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또 생산된 전기를 데이터 센터까지 끌어오는 그 송전망 문제 같은 뭐 현실적인 장벽들이 좀 있고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원자력이 다시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만들면서도 탄소 배출은 없다는 아주 큰 장점 때문이죠. 아, 그렇죠. 탄소 배출이 없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특히 기존의 그 거대한 원전뿐만 아니라 오클로가 집중하는 고속 중성자로나 마이크로 원전, 또 소형 모듈 원전, SMR 같은 이런 차세대 기술들이요. 데이터 센터처럼 특정 장소에서 딱 많은 전력이 필요한 그런 수요에 맞는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술적인 흐름에 더해서 정부 정책의 변화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이 원자력 발전을 다시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막 내놓고 있거든요. 아, 구체적으로요? 네, 예를 들어 두 나라가 차세대 원전 기술을 같이 개발하고 빨리 배치하자 이렇게 협력하고 있고요. 또 국방시설이나 우주탐사, 정부기관 건물 같은데 원자력을 활용할 길을 터주고 그리고 예전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렸던 인허가 절차 있잖아요. 네네. 이걸 좀 더 간소화하려는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이런 정책들이 단순히 뭐 에너지 안보 차원을 넘어서 그 데이터 센터 같은 민간 수요까지 염두에 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복합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에너지 안보나 탄소 중립 목표 달성 같은 큰 틀의 목표가 당연히 있죠. 근데 동시에 데이터 센터처럼 확실한 전력 수요처가 딱 등장하면서 정책 추진의 현실적인 명분이나 동력이 더 강해진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 지원은 시장에 정부가 원자력을 밀어주는구나 하는 신뢰를 주게 되고 또 실제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원전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촉매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금리가 이제 좀 내려갈 거라는 기대감,
이것도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한 원전 프로젝트에는 좀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그럼 이제 주인공인 오클로에게 좀 더 집중해보죠. 오클로의 핵심 기술, 파워하우스라고 부른다고 들었는데요. 고속중성자를 이용하는 마이크로 또는 소형 원자로 설계라고요. 이게 기존 원전하고 비교해서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네, 몇 가지 핵심적인 철학하고 기술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장주기 운전이에요. 장주기 운전이요? 네, 한 번 연료를 넣으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연료를 바꾸지 않고 계속 가동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와, 수십 년이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료 교체나 관리에 드는 비용하고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접근이 좀 어려운 외딴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군사기지, 그리고 한번 설치하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전기를 써야 하는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는 아주 매력적인 방식인 거죠. 잠깐만요. 연료 교체 없이 수십 년간 가동한다고요? 이게 기존 원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 같은데 그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바로 그 점이 고속중성자 방식의 특징 중 하나와 연결됩니다. 고속중성자 방식은요, 핵연료를 훨씬 효율적으로 태우고요. 이론적으로는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의 일부나 다른 핵물질까지도 연료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습니다. 아, 재활용까지요? 네. 물론 아직 완전히 상용화된 기술은 아니지만 오클로는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인 독특한 연료 전략이 나옵니다. 현재는 사용 후 핵연료나 고농축 금속연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핵연료 재활용 기술까지 포함해서 연료 공급부터 폐기물 관리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이른바 수직 통합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체 연료 센터 구상은 이상적이긴 한데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은 상업적으로 아직 널리 쓰이지도 않고 규제도 엄청 복잡하지 않나요? 이게 현실적으로 오클로의 일정이나 비용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기술적, 경제적, 규제적 허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외부에서 연료를 조달하면서 장기적인 목표로 자체 공급망 구축과 재활용을 추진하는 아마 그런 단계적인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비전 자체가 핵 폐기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이나 투자자들에게는 꽤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셋째는 수동적 안전성입니다. 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전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오클로의 설계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하거나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열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거나 자연 대류 아니면 중력 같은 기본적인 물리법칙에 따라서 원자로가 스스로 멈추고 식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런 수동적 안전 개념은 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낮추고 사회적인 신뢰를 얻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안전해진다. 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특징이 열병합 발전입니다. 단순히 전기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원자로에서 나오는 그 높은 온도의 열, 그러니까 증기까지 버리지 않고 활용하는 겁니다. 열까지 활용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는 서버를 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냉각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열을 냉방에 직접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산업 공정에 활용하는 그런 통합 에너지 시스템을 지향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전기 생산은 기본이고 데이터 센터의 또 다른 골칫거리인 그 냉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와, 이건 고객 입장에선 전체 에너지 비용, 그러니까 총 소유 비용 TCO를 낮추는데 확실히 매력적이겠네요. 사업 모델도 이런 특징을 잘 활용하는 방식인가요? 그렇습니다. 오클로는 전기를 만들어서 전력회사에 파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보다는요. 데이터 센터 같은 최종 소비자와 직접 장기 전력 구매 계약, PPA, 파워 퍼체스 어그리먼트를 맺고 운영까지 책임지는 모델을 선호합니다. 아, 직접 계약하는군요. 네,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또 오랫동안 꾸준히 쓰는 고객이고 보통 재정적으로도 꽤 튼튼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데이터 센터와 직접 계약하는 게 왜 기존 전력회사에 파는 것보다 더 유리한가요?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 부지 안에 원자로를 짓는다는 건 안전이나 보안 문제에 대한 그 고객사의 우려는 없을까요? PPA 계약할 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장기 계약을 통해서 미래에 들어올 돈, 즉 현금 흐름을 예측하기가 쉬워집니다.
이건 초기 투자금이 어마어마한 원자력 프로젝트의 자금을 빌리거나 투자받는데 아주 유리하게 작용하죠. 둘째, 데이터 센터 부지 안에 짓거나 아니면 바로 옆에 짓기 때문에 전기를 멀리 보낼 필요가 없어서 송전 손실이나 제약에서 자유롭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원자로 모듈 하나씩 추가하면서 투자 효율을 높일 수도 있고요. 아, 모듈식으로요? 네. 셋째, 말씀하신 안전과 보안 문제는 당연히 PPA 계약의 핵심 조건에 반영됩니다. 오클로는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을 계속 강조하고 고객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부지 선정이라든지 운영 절차, 비상 대응 계획 등을 철저히 수립해야 하죠. 그리고 열병합 발전을 통해서 고객의 총소유 비용, TCO를 낮추고 또 탄소 배출 감축 목표, 예를 들면 ESG 경영 목표나 RE100 같은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객사를 설득하는 전략입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오클로 주가를 막 끌어올린 구체적인 뉴스들도 정말 많았죠.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올해 들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하고 손잡고 열하고 전기를 함께 공급하는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요. 네. 현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건 핵연료 공급망이라는 잠재적인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서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부지에 짓는 첫 상업용 원자로 오로라의 가동 목표 시점 2027부터 2028년을 제시한 것도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일정이 있구나 하는 인식을 줬고요. 네,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는군요. 특히 그 스위치 같은 주요 데이터 센터 회사들하고 대규모 전력 공급을 위한 양해각서나 기본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 그리고 앞으로 수주할 가능성이 있는 물량이 수십 기가와트에 달할 수 있다. 이런 언급 등은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한껏 부풀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개별 뉴스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어쩌면 오클로가 진짜로 차세대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킨 거군요. 네, 맞습니다. 물론 오클로만 있는 건 아니죠. 비슷한 차세대 원전 기술을 개발하는 다른 회사들도 요즘같이 주목받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오클로와 같은 분야에서도 각자 다른 강점을 내세우는 경쟁자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케일 파워 같은 회사는 전통적인 전력망에 연결하는 소형 모듈 원전, SMR에 표준화하고 대량 생산 능력의 강점을 두고 있고요. 롤스로이스 SMR 같은 경우는 영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고 있죠. 또 어떤 회사들은 국영기업이나 기존 대형 에너지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안정적인 프로젝트 자금과 운영 능력을 확보하기도 하고요. 군사, 우주 분야처럼 좀 특수한 시장을 공략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아, 다양하네요. 네. 핵연료, 특히 차세대 원자로에 필요한 그 HLEU, 고농축, 저농축 우라늄 같은 연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기업들도 있고요. 오클로의 차별점은 앞서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데이터 센터라는 특정 고객에 집중한 직접 공급 모델, 열병합 발전 설계, 장기적인 연료 주기 자립 구상, 그리고 이런 비전을 투자자들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드는 생각은 아직 실제 매출이 전혀 없는 회사가 이렇게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점이에요. 미래 가능성만 보고 이렇게 높은 가치를 매긴다니 시정이 상당히 낙관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조금 불안해 보이기도 하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오클로는 전형적인 프리 레베뉴, 그러니까 매출 발생 전 단계에 있는 고성장 기술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실적보다는 미래에 가져올 혁신과 엄청난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아주 크게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매출이나 이익 기준으로 보면 좀 설명하기 어려운 높은 기업 가치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주식은 특징적으로 정부 정책 발표나 기술 개발 성공 소식, 규제 승인 여부, 대규모 계약 체결 같은 특정 이벤트 하나하나에 주가가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이 들리면 주가가 급락할 위험도 그만큼 큽니다. 그리고 금리 변화 역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요.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할 위험 요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리스크는 정말 다양합니다. 첫째, 규제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 같은 기관의 인허가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혹은 부지, 환경, 안전성 평가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 원자력은 특히나 규제가 엄격하니까요. 네, 그렇죠. 둘째, 기술 리스크입니다. 실험실 수준이 아니라 실제 환경에서 설계한 대로 성능이 나오는지, 또 수십 년간 문제없이 안전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증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그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는 수동적 안전 시스템이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실증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셋째, 공급망 리스크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된 HALEU 같은 차세대 해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제조하는 문제, 또 원자로에 들어가는 특수 밸브나 펌프 같은 핵심 부품들을 제때 제대로 조달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넷째, 재무 리스크입니다. 초기 건설 비용하고 나중에 운영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 수 있고요. 가지고 있는 현금이 생각보다 빨리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자금을 조달해야 할 때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도 있고요. 돈 문제도 크군요. 그렇죠. 그 외에도 사업 리스크, 예를 들어 힘들게 맺은 PTA 계약 조건이 오클로에게 불리하거나 실제 건설 비용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 거요. 또 거버넌스 리스크, 그러니까 회사가 약속했던 비전하고 실질 실행 능력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지역사회 및 정치 리스크, 원자력 시절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나 환경 문제 제기 같은 거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함께 운용되는 만큼 사이버 공격이나 물리적 위협에 대한 보안 리스크까지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위험 요소들이 많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종류의 허들을 넘어야 하는군요. 결국 이 모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실제로 얼마나 잘 구현되는지가 관건이겠네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원자로가 돌아가는 걸 보여줘야 하는 거네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오클로나 비슷한 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평가할 때는요,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실행 지표들을 냉정하게 추적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뭘 봐야 할까요? 우선 규제 절차의 진행 상황을 아주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 및 운영 통화 인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NRC에서 공식적으로 심사가 시작했는지, 심사 과정에서 어떤 질문들이 오가고 오클로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최종 안전성 검토 보고서나 환경 영향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 통과 여부가 첫 관문이겠군요. 네, 그렇죠. 또한 프로젝트 일정 준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부품들이 제때 도착하는지, 실제 건설을 담당할 그 EPC 업체와의 계약은 제대로 맺어졌는지, 부지 준비는 됐는지, 첫 삽은 언제 뜨는지, 핵연료는 확보됐는지, 시운전은 계획대로 시작되는지 등등 각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상업계약 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앞서 언급된 데이터 센터 고객과의 PPA 계약이 단순 MOU 수준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종 계약으로 확정되었는지, 계약 기간이나 전력 가격 조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 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요. 네, 계약 내용이 중요하겠네요. 이 외에도 재무 건전성, 그러니까 현재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빨리 쓰고 있는지, 추가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같은 거요. 또 공급망 구축 현황, 예를 들어 자체 연료센터 건설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상업 운전을 위한 운영 준비 상태, 필요한 인력은 뽑았는지, 운영 절차는 만들었는지, 보안 시스템은 갖춰졌는지 등등,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등도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실행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체크할 게 정말 많네요.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 전략도 아주 신중해야겠군요. 단기적인 뉴스 하나하나에 마음이 막 흔들리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아직 없고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는 초기 단계의 테마주는 변동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 결정을 할 때는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시점을 나누어 사거나 파는 분할 매매 전략, 전체 자산 중에서 너무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 그리고 만약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갈 경우를 대비한 명확한 위험 관리 계획, 예를 들어 얼마까지 손실을 감수할 것인가 같은 걸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규제 발표나 계약 체결 소식, 중요한 기술 테스트 결과 발표 같은 예정된 이벤트에 맞춰서 거래하는 전략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실제 PPA 계약 확보 여부와 그 계약의 질, 그리고 첫 상업용 원자로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물론 거시경제 상황, 특히 금리 변화가 기업 가치 평가와 자금 조달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항상 함께 고려해야 하고요. 종합적으로 볼 때 오클로가 데이터 센터 전력 문제 해결에 기여할 잠재력은 분명 커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겠군요.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 보면 오클로의 기술이 매력적이긴 한데 위험 부담도 크니까 오클로 하나에 올인하기보다는 여러 에너지원을 조합하는 게 당연하겠군요. 네, 정확한 관점이십니다. 오클로가 제안하는 모델은 데이터 센터에게 분명한 장점들을 제공하죠. 자기 부지 안에 안정적인 전력원을 확보해서 기존 전력망의 부족 문제나 연결 지연 문제를 피할 수 있고, 전기와 열을 같이 써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장기 계약으로 전력 비용 변동성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탄소 배출이 없는 원자력이니까 ESG 경영 목표 달성이나 관련 규제 대응에도 유리하고요. 장점이 많긴 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만만치 않은 초기 투자 비용, 길고 불확실한 인허가 과정, 아직 실제 대규모 상업 운전 경험이 없는 기술 및 운영상의 리스크 등은 데이터 센터 회사들이 섣불리 오클로 같은 단일 해결책에만 의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기존 전력망이나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비상용 발전기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함께 활용하는 포트폴리오 전략 안에서 오클로 같은 차세대 원전을 새롭고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오클로는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라기보다는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믹스에서 핵심적인 앵커 역할을 목표로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전략적 미치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오클로의 놀라운 주가 상승 뒤에 숨겨진 복잡한 이야기들을 함께 펼쳐봤습니다. AI가 불러온 전력 위기라는 거대한 배경 위에 원자력을 바라보는 정책적 시각의 변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시장을 정조준한 오클로만의 기술과 사업 모델이 있었고요. 여기에 구체적인 계약 소식과 정책 지원 이벤트들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만들어낸 현상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아직 상업적인 성공을 증명하지 못한 초기 기업이 넘어야 할 수많은 규제, 기술, 재무적 장벽들 또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실행입니다. 회사가 약속한 첫 상업용 원자로를 성공적으로 짓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세웠던 성능과 비용 효율성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이 모든 이야기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할 결정적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네, 오클로는 AI 시대의 에너지 문제를 풀어나갈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여정은 매우 불확실하고 또 변동성이 탈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 단계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정말로 넘어섰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 하나의 이정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상업용 원자로가 성공적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그 순간일까요? 아니면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 거인과 대규모 장기 PPA 계약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일까요? 혹은 까다롭게로 소문난 원자력 규제 당국으로부터 최종 운영 승인을 받아내는 것일까요? 당신에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이 복잡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앞으로 오클로와 차세대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지켜보는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